도시의 아침은 언제나 차가운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구 300만의 대도시 로체스터의 중심가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붉은 벽돌 건물이 있었다. 그곳 1층에는 글로벌 캐주얼 의류 브랜드인 비사의 대형 매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사는 전 세계에 수천 개의 매장을 둔 대기업이었지만 로체스터 매장의 점주인 마크에게는 그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터전이자 지역 청년 30명의 일터이기도 했다. 마크는 매일 아침 유리창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가 닦아낸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거리는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바다 건너 이웃나라와의 해묵은 영토 분쟁과 과거사 논쟁이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다시 불붙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정치인들과 몇몇 시민단체들은 대중의 애국심을 자극하기 가장 좋은 먹잇감을 찾았다. 그것은 먼 곳에 있는 이웃나라의 정부가 아니었다. 바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나라의 본사를 둔 기업의 간판들이었다. 비사는 완벽한 타깃이었다. 저들이 우리 동포를 모욕할 때 우리는 저들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광장에 모인 한 선동가가 확성기를 대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인터넷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수만 명에게 퍼져나갔다. 사실 비사의 경영진이 정치적 발언을 한 적도 없었고 로체스터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이웃들이었다. 하지만 격앙된 군중에게 그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은 분노를 쏟아낼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했고 선동가들은 그 대상을 친절히 지목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마크가 출근했을 때 비사 매장의 대형 유리창에는 붉은 페인트로 매국노들의 소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밤새 누군가 던진 돌에 맞아 유리창 한쪽이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마크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서둘러 페인트를 지우고 파편을 치우려 했지만 이미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몰려와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 해시태그 비사 처단, 해시태그 애국운동, 해시태그 보이콧비. 불매운동은 순식간에 광기적인 형태로 변질되었다. 매장 앞에는 매일같이 피켓을 든 시위대가 늘어섰다. 그들은 매장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향해 야유를 퍼붓고 카메라를 들이대며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손님의 발길은 단 일주일 만에 완전히 끊겼다. 매장 안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21살의 여대생 엘레나는 퇴근길에 시위대에게 붙잡혀 너는 영혼도 없냐? 왜 그런 기업에 돈을 받느냐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엘레나는 울면서 마크에게 사직을 청했다. 마크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미안함과 무력감에 마크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 와중에 인터넷 공간은 선동가들의 무대가 되었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단 영상들이 판을 쳤다. 비사 매장 앞에서 불매운동 안 하는 인간들 참교육했습니다. 비사 제품 가위로 찢기 챌린지. 이런 영상들은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선동가들은 그 대가로 막대한 광고 수익과 후원금을 챙겼다. 그들에게 이 운동은 정의가 아니라 가장 돈이 되는 비즈니스였다.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상을 채워줄 자극을 원할 뿐이며 그 환상을 제공하는 자의 노예가 된다. 어느 무명 철학자의 일기 중에서 마크는 지역 언론사에 호소문도 보내보았다. 저희 매장은 본사의 로열티를 일부 낼 뿐 대다수의 수익은 이곳 로체스터의 직원들 임금과 임대료로 쓰입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그의 목소리를 실어주지 않았다. 대중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차분한 사실은 기사로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세 달이 지났다. 거센 폭풍 같던 불매운동은 다른 정치적 이슈가 터지자 거짓말처럼 서서히 식어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사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선동가들은 또 다른 분노의 대상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났다. 광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파괴는 참혹했다. 비사 로체스터 매장은 결국 파산을 선언하고 문을 닫았다. 마크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렸고 매장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함께 일하던 30명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고 차가운 구직 시장으로 내몰렸다. 그들이 겪은 정신적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았다. 매장이 철거되던 날 마크는 텅 빈 콘크리트 바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때 아이들의 옷을 고르며 웃던 가족들의 온기, 첫 월급을 받고 기뻐하던 엘레나의 웃음이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 것은 보이지 않는 바다 건너의 적이 아니었다. 정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광장에서 고함을 지르던
바로 자신과 같은 언어를 쓰던 이웃들이었다. 몇 년 후 로체스터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된 엘레나는 강단에 서서 이 사건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칠판에 큰 글씨로 두 단어를 적었다. 선동과 성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목소리에 동조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버튼 하나, 분노의 댓글 한 줄이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군중의 눈먼 분노가 가장 먼저 파괴하는 것은 멀리 있는 거대한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이웃들의 삶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광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선동가들은 늘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분노하라고, 지금 당장 돌을 던지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그 유령 같은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돌을 던지기 전 단 3초만 멈추어 서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진짜 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심어놓은 것인가? 강의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엘레나의 마음에 새겨진 옛 상처는 이제 세상을 향해 이성적인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 있었다. 광장의 유령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지만 깨어있는 개인들의 이성 앞에서는 결코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